6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증시를 끌어올렸습니다. 지난달 내구재 주문도 자동차와 항공기 사업 등의 호조로 시장의 예상을 깨고 전달보다 5.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시장 심리를 부추겼습니다. 여기에 키프로스 사태 전이에 대한 우려가 약화된 점도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됐습니다. 키프로스 당국이 오는 28일 은행들이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데다 유럽중앙은행 ECB도 시장 불안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S&P 500 지수의 사상 최고치 경신 여부입니다. S&P 500 지수는 30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미국 경제의 향배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이자 선도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달 들어 다우지수가 10번이나 사상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운 것과는 달리 S&P 500 지수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매물이 쏟아지며 주저앉았는데 다시 뉴욕 증시가 랠리를 재개하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월가 전문가들은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가 높아지고 있다며 회복세를 지속하는 미국 경제 지표는 투자자들의 자신감을 높여주고 있어 S&P 500 지수의 신기록 달성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경제TV 오상혁입니다. 올해도 상장 기업의 감사보고서 이슈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을 포함해 20개 가까운 종목이 상장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예진 기자입니다. 매년 3월이면 주식시장에서는 상장 기업의 감사보고서 제출 때문에 울고 웃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재무제표에 대한 적정 감사 의견을 받아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이 있는가 하면 부적정이나 거절 등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한 기업들은 급락을 면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감사 보고서 의견 거절을 받는 경우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모두 상장 폐지 사유가 됩니다. 감사 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의견을 받게 되면 유가증권에서는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지만 코스닥에서는 곧바로 상장 폐지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주식시장에서는 감사 의견 거절로 14개 종목이 상장 폐지됐고 올 3월 들어서만 20개 이상 종목이 거래 정지됐는데 모두 상장 폐지 대상입니다. 정기 주주총회 일주일 전인 제출기한까지 보고서를 내지 않는 곳도 외부 감사인과 갈등이 있거나 내부적 악재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공시 전까지 기업의 위험 여부에 대해 투자자들이 알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산기가 들어서면 비이성적으로 또는 너무 급격하게 주가 하락이 진행됐다든가 또는 너무 저가인 종목들 그리고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좋지 않은 소식들이 들리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가급적 매매를 자제하시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감사 의견 확인은 물론 매출액과 자본 잠식 여부를 꾸준히 확인하는 것이 매년 반복되는 투자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한국경제TV 어예진입니다. 지금까지 증시 관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경제TV가 오늘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어 송재조 전무를 대표이사로 선임했습니다. 송재조 신임 대표는 한국경제신문 편집국 부국장을 거쳐 한국경제TV에서 보도본부장과 경영총괄 전무를 역임했습니다. 최종천 사장은 상임 고문으로 추대됐으며 최성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와 성동규 중앙대학교 교수는 사회이사로 선임됐습니다. 한국경제TV는 10%의 현금 배당도 결의했습니다. 우리나라 가계와 기업, 정부의 빚이 GDP보다 3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의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현재 가계와 비영리단체 비금융 민간기업, 일반 정부의 부채 총액은 3,607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GDP 1,272조 원의 283%에 달하는 수준으로 지난 2003년보다도 60%나 높은 규모입니다. 지난해 30대 기업들의 이익은 크게 증가했지만 법인세 부담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경영평가업체 CEO 스코어는 매출액 기준 국내 30대 기업의 지난해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49조 1,489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6.1% 늘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 기업이 납부한 총 법인세는 2011년보다 100억 원 가까이 줄어든 8조 4,851억 원으로 이는 지난해 실효 법인세율이 평균 17.3%로 2011년 20.1%보다 크게 낮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금융당국이 지난 20일 해킹에 노출된 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을 상대로 특별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농협은행은 지난 2011년에 이어 또다시 해킹을 당한 데다 당시 지적된 문제가 아직 고쳐지지 않아 고강도 제재를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민순 금융감독원 IT감독국 팀장은 원인을 철저히 밝혀 규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 다시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가 이라크 북부 쿠르드 지역 하울러 광구에서 원유를 발견했습니다. 하울러 광구는 총 면적 1,532제곱미터에 달하는 육상 광구로 스위스 오릭스 석유회사가 65%, 쿠르드 자치정부와 석유공사가 각각 20%와 15%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석유공사는 총 3개의 저류층에서 하루 약 10,000배럴의 원유 산출에 성공했다며 추가 시추 작업을 통해 잠재 자원량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항공우주 카이가 에어버스와 4억 달러 규모의 비행기 부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카이는 에어버스와 오는 2025년까지 A321 항공기의 동체 구조물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카이 관계자는 최근 에어버스의 A321 항공기의 판매가 급증하면서 부품 수요도 대폭 증가했다며 추가 수주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5년 동안 25% 떨어지면 15년 전 겪었던 IMF 외환위기와 같은 상황을 또 맞을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네, 1,000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절반 이상이 부동산 관련 대출과 엮여 있기 때문입니다. 신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계부채가 2000년대 들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1년 기준으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9%, 2000년에 비해 34%포인트나 급증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10년 동안 가계부채 증가를 주도한 원인은 뭘까?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기대감 때문에 투자를 위한 대출이 늘었다면 금융위기 이후에는 가계 소득이 악화되면서 생계형 대출 수요가 늘은 것이 주요한 요인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부채의 질은 더욱 나빠진 겁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2007년부터 비은행 금융기관의 대출이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으로 은행 대출은 둔화된 반면 고금리인 제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대출 형태 면에서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높았지만 최근에는 소득이 둔화되면서 신용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제의 뇌관인 가계부채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2011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25% 하락하면 15년 전 겪었던 IMF 외환위기와 같은 상황을 맞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2011년 기준 900조 원인 우리나라 가계부채 가운데 절반 이상이 주택자금에 쏠려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가격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충격이 어느 정도인지 좀 비교를 해드리려고 외환위기 때 그 주택가격이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좀 한번 보여드린 거거든요. 그 영향은 비슷한 것 같아요. 부채금리 비중이 부동산 가격이 25% 빠지는 경우에도 관계가격 비중이 이제 10% 정도로 늘어나고 10%까지 늘어나고 그다음에 외환위기 시나리오 하에서도 10% 정도까지 늘어나니까. 게다가 집값이 크게 떨어지면 가진 걸 다 팔고 월급까지 털어도 빚을 갚기 어려운 한계 가구가 28만 가구로 늘어나게 됩니다.
최근 부채 질뿐만 아니라 상환 부담까지 커지며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계부채. 자산 가격 하락이 또 다른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자료가 나와 우리 경제에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선미입니다. 네, 창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에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 활동하는 의원들의 법 제정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법사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을 김호성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중산층 70% 시대를 열겠다는 새 정부 공약에 맞춰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활동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산층 70% 시대를 열겠다. 경제의 허리를 복원함으로써 그 실물경제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를 해야 되겠다. 이를 위해 노 의원은 서민민생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민생 현안에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스마트폰 피해 대책, 재개발 사업 관련 서민 피해 등 민생과 관련된 현안들을 찾아 문제점을 제기하고 입법 활동에서 참고하기 위한 단체입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서민이 그간 소외받았던 걸 소위 대우받는 쪽으로 좀 방향을 좀 유도해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 서민민생대책위원회를 만들게 됐고, 특히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가계부채 부담과 소비 위축에 대해 법적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주택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게 결국에 서민민생을 도와주는 그런 정책이 된다. 그래서 저는 양도세도 일정 부분까지는 좀 폐지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저는 그 주장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상속세라든지 각종 재산세라든지 이런 부분도 현 실정에 맞게끔 손질을 해줌으로써 지역구인 경기도 광주시의 중소기업들을 활성화하기 위한 의지도 밝혔습니다. 경기도 광주시는 가구 산업이 몰려 있으면서도 환경 규제와 얽혀 있습니다. 균형 있는 해결을 통해 환경 규제와 산업 발달의 두 가지를 도모할 수 있는 선례가 될지 관심입니다. 법과 제도도 다소 좀 그 현실에 맞게끔 손질을 해야 되고, 또 지역경제 쪽으로 보면은 그 근로자나 또 외국인 근로자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인데, 이런 걸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국경제TV 김호성입니다. 전국 156개 시군 지역에 지난해 4분기 고용 동향이 발표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시 지역은 고령층의 취업